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와 함께하는 하이패스 정보 처리 실기 데이터베이스 2강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1강 어떠셨습니까? 많이 어려운가요? 해볼만 하죠, 그죠? 자, 알고리즘 워낙 어려운 걸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암기하시는 건 잘하시잖아요, 그죠? 자, 뭐 그렇게 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암기는 또 자신 있으시니까 크게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과목도 막상 또 문제 풀어보면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하는 용어들, 그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설명드리면 아하 하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는 알고리즘과 비교해서 공부하실 양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기 수월할 겁니다. 중요한 용어, 제가 강조드리는 용어들만 체크해 두시고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암기를 해야 될 건 용어를 암기해야 되고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설명드릴 때 잘 들으셔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끌어드리는 대로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모델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데이터 모델이 과연 무엇이고, 자,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개념적 데이터 모델에서 사용되는 개체나 속성, 관계 타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를 공부할 거예요. 자, 한 번쯤 필기 공부하면서 들어보셨던 용어들이죠. 그죠? 개념적 데이터 모델, 개체, 엔터티, 그 다음에 속성, attribute, 그 다음에 관계, relation.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기에서 공부했던 것과 좀 다르게 이 용어들이 이제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좀 더 자세하게 실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개체의 종류, 속성의 종류, 관계 타입의 종류,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도 집중해서 설명 들어주셔야 됩니다. 빨리 메신저 끄시고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으시고 전체 화면으로 해놓으신 다음에 바짝 당겨 앉으시고 집중해서 유수와 교감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데이터 모델이 뭐냐?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데이터 모델이 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공부하다 보면은 데이터 모델 또는 모델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우리 필기에서도 들어보셨죠, 그죠? 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객들에게 우리 아파트 이렇게 지을게요 그림으로 보여줘 봤자 고객들은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만듭니까? 모델하우스를 만들잖아요, 그죠? 하나의 모델이 되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우리 그 고객들을 불러서 이렇게 지어주겠습니다라고 해야 들어가서 우와 좋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해봐야 고객들은 와닿지 않아요. 우리 아파트는요 최고 좋은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바닥은 뭘 어떻게 말로 백날 설명해봐야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 하나 딱 져서 들여보내 놓으면, 그죠? 뭐 굴하겠지만 정말 좋은 재료들만 가지고 모델하우스 딱 넣어놓으면 우와, 실제로 나중에 아파트 지은 거 가보면 또 좀 다르고, 그죠? 자, 어쨌든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모델링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설계라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현실 세계의 객체를 컴퓨터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 현실 세계에 어떤 객체가 있단 말이죠. 이 수많은 객체들을 이제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할 거예요. 자, 이걸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이 이제 설계 과정 아닙니까? 설계.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로 옮겨지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구조란 말이에요. 자, 우리 대한대학교의 우리 모든 학생들과 또는 교수들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겁니다.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뭔가 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설계되는 과정에서 말로만 설계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뭔가 설계를 그리면서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보여지는 구조, 그러한 구조를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데이터 모델이 뭐냐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어떠한 객체들을 컴퓨터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뭔가 눈에 보이게끔 설계도를 만들자, 그 소리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필기에서 ER 다이어그램 공부하셨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 ER 다이어그램 공부할 건데 ER 다이어그램을 공부하셨죠. ER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고도 뭐라고도 해요? ER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ER 모델.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그 설계도가 바로 뭐예요? ER 모델. 그게 바로 데이터 모델이에요. 데이터 모델링이라고도 하고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합니다. 데이터와 정보는 좀 달라요, 의미가.
그러나 이제는 그거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해도 되고 정보 모델링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결국 데이터가 가공되면 정보가 되는 거니까. 날씨와 관련된 모든 입력값들, 뭐 날 온도, 습도, 바람,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입력하죠. 그게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입력해서 가공을 하면 내일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죠. 내일의 날씨는 정보입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서 정보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구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데이터 모델링이라고도 하고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현실 세계의 객체를 컴퓨터로 옮기기 위해서, 컴퓨터로 데이터로 또는 정보로 옮기기 위해서 설계하는 과정에 그걸 우리는 데이터 모델링 또는 정보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추상적이다 보니까 뭔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하나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자 이 소리입니다. 그럼 어떤 구조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데이터 모델 하면 우리 배운 뭐 관계형 데이터 모델, 그다음 망형 데이터 모델, 그다음 또 뭐 있어요? 뭐 객체 지향형 데이터 모델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공부하지 않고 대부분 현재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은 뭐예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 구조로 현실 세계의 객체들을 컴퓨터로 관계형으로 옮겼을 때 어떠한 구조가 되는지 그걸 지금부터 이제 설계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한 것을 뭔가 눈으로 보이게끔 설계도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러한 ER 다이어그램과 같은 이러한 설계도가 하나의 데이터 모델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데이터 모델이 뭐냐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을 거예요.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기 위해서 단순화, 추상화 형태로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적 모형을 말한다. 말 더럽게 어렵죠, 그죠? 전혀 외울 필요 없고 시험에 출제될 만한 그런 용어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 따라서 그냥 이런 거구나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데이터 모델이 시험 문제 나오면 가능성은 좀 적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데이터 모델의 세 가지 구성 요소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구조. 구조를 나타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구조로 컴퓨터로 옮겨질 거냐. 그죠? 어떠한 구조로 옮겨질 거냐. 자, 그래서 영어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절대 구조라고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면 자, 데이터 모델의 3대 구성 요소로서 가로를 딱 쳐놓은 다음에 이것은 어쩌고저쩌고 뭐 관계와 관계 사이에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객체와 객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그러면 뭐예요? 정답은 구조, 스트럭처를 골라야 되겠죠. 자, 내가 지금 옮기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어떤 구조를 갖느냐 이걸 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대학교에 학생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 엔터티라고 하죠, 객체. 그 다음에 교수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수강 과목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객체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어떤 구조를 갖는지 이걸 표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조를 표기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구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이 구조는 곧 스키마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뭐예요? 연산. 요게 좀 어렵죠. 자, 영어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퍼레이션. 시험 문제에 나오면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중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연산 아니면 제약 조건일 확률이 높죠. 구조는 너무 쉽잖아요, 스트럭처, 그죠? 연산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은행, 우리 농협이라고 하는 하나의 은행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 데이터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이건 구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중에서 계좌번호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계좌라고 하는 데이터가 어떠한 연산들이 일어날 거냐?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어떠한 연산들이, 어떠한 동작들이 실행될 것이냐 이걸 표기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계좌번호는 입금을 받으면 입금받은 금액이 플러스가 되는 연산이 수행되죠. 출금을 하면 그만큼 마이너스 연산이 수행되죠. 이쪽 계좌에서 이쪽 계좌로 돈을 송금을 하면 이쪽 계좌에선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이쪽 계좌에선 플러스 연산이 일어나죠. 결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동작들이 일어나느냐, 그러한 동작들은 결국 컴퓨터에서 하나의 연산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이후에 어떠한 연산들이 수행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연산 오퍼레이션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는 이런 연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연산과 관련돼서 관계 대수 공부할 거고 SQL 공부할 거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필기에서 공부하셨던 거? 아하, 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 모델에서는 반드시 구조가 들어가야 되고 그 데이터들 사이에 일어나는 발생하게 될 연산이 명시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 제약 조건, constraint. 영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제약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제약 조건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자, 이제 이런 말 써도 이해되시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이후에 그 데이터가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결성 또는 정합성 또는 정확성. 데이터가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약 조건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마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아무 데이터나 막 입력받고 이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무결성이 깨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무결성 제약 조건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까다롭게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특정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는 입력받으면 안 되는 특정한 형식을 지정한다든지 이해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걸어야 이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을 위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인테그리티, 뭐예요? 무결성을 위해서, 정합성 유지를 위해서 제약 조건을 걸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설계 단계에서 설계해서 표기를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의미 이해되셨나요? 자, 세 가지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데이터 모델이 시험 문제 나오면 첫 번째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이 중에 구조는 너무 쉬우니까 시험 문제 문제로서 가치가 있는 건 연산이에요. 오퍼레이션. 세 번째는 제약 조건, constraint. 제약 조건이 뭔지 아시겠죠?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이라든지 또는 입력되는 데이터의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제약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constraint라 그래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을 때 각 데이터들이 서로 어떠한 행위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다 보면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죠. 그 행위가 바로 뭐예요? 컴퓨터 내부에서는 연산이 되는 거죠. 그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따라서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세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영문을 암기하세요. 스트럭처,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마지막 constraint.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세 가지 암기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뭐 현실 세계의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뭐 개념적 모델링을 통해서 개념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개념 스키마가 만들어지고 데이터 모델링을 해서 뭐 논리적 구조 만들어지고 나올 거예요. 참고로만 보세요. 자, 그러면 개념적 데이터 모델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모델이나 모델링이란 말이 나오면 설계라는 말로 바꾸시면 된다 그랬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은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필기에서 개념물 죽어라 외웠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은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필기에서 개념물 외웠습니다. 실기에서 이거 외우는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념적 설계가 뭐고, 논리적 설계에서 무엇을 수행하고, 물리적 설계에서 실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수행하느냐. 이걸 공부하는 게 바로 우리 데이터베이스 실무. 데이터베이스를 기획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구축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 실무 아닙니까? 따라서 이론적 내용보다는 개념적 설계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은 요구 조건을 분석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그 구축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그래서 요구 조건을 분석해서 개념적 설계,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냐를 이제 개념적 설계에서 하게 되는 거죠.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what이에요. what. 필기에서 제 강의 들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what. 무엇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거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바로 고민하고 설계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는 전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한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데이터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개념적 설계를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어떤 구조를 갖는지 이런 것들 전부 설계해서 넘겨주죠. 그러면 이제 DBA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이제 그걸 받아서 자신이 사용하는 DBM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 이제 논리적 설계와 물리적 설계를 거쳐서 실제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개념적 설계가 끝나면 뭐가 만들어져요? 개념 스키마가 만들어지죠? 물리적 설계가 끝나면 내부 스키마가 만들어지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는 개념적 설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 그러면 개념적 설계는 뭐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거냐를 지금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의뢰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행에서 저보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달랍니다. 그러면 자, 내가 데이터 관리자예요.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은행에 가서 업무 파악을 해서 이 은행에서 컴퓨터로 옮겨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고 그 데이터들은 어떠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내가 설계해 줘야 되겠죠? 자, 그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추상적이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바로 그 사용되는 설계도가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건축 설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통된 기호 가지고 여다 지문은 무슨 기호로 표시하고 미다 지문은 어떤 걸로 표시하고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걸 공부해야 CAD 같은 걸 공부할 줄 알아야 설계도 그릴 줄 아는 거 아닙니까? 그 공통 기호를 외워야 되겠죠. 그래야 그 설계도를 그렸을 때 실제 현장에 갔을 때 현장 관리자들도 그 설계도를 보면 공통기호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뭔가 설계도를 그려내야 되는데 그러한 설계도 중에 표준화된 설계도가 바로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자,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터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주장을 해서 야, 너무 추상적이니까 우리 이러이러한 기호를 사용해서 그림으로 그리자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국제표준협회 ISO에서 ER 다이어그램의 표준 기호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그 발표된 그림이 바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설명 안 드려도 필기에서 다 보셨죠? 자, 이건 뭐예요? 사각형은 개체를 의미합니다. 엔터티, 개체. 그 다음 요거는 다이아몬드 이 마름모 모양은 관계를 표시하죠. 릴레이션십.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속성, 애트리뷰트. 그리고 속성 중에서 기본키로 사용되는 속성은 이렇게 밑줄을 하나 그어주죠. 자, 우리 계속 보게 될 거니까 일부러 안 외워도 되겠죠. 자, 그리고 선을 가지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개체와 개체 사이에 개체 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는지 이러한 관계 타입을 표시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통된 이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부터 설계하는 과정을 설계도 그림을 그려라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호들은 이제 눈여겨 봐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 기호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개념적 설계에서 자, 대한대학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했더니 학생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겨야 됩니다. 그 다음 교수라고 하는 과목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체를 설계하죠. 그리고 학생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이 뭐가 있느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과목이라고 하는 이놈을 컴퓨터로 옮기기 위해서 입력되는 값들은 어떠한 값들을 입력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뭐라 그래요? 속성이라고 해서 우리는 애트리뷰트라고 이야기하죠. 자, 개체는 엔터티라고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속성들을 뭐라고 해요? 애트리뷰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개체와 개체는 어떠한 관계를 맺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 학생은 과목을 등록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릴레이션십,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중에 우리 필기에서 공부하셨겠지만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이블을 릴레이션 같은 의미로 보는 건데 우리가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때는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릴레이션십. 그래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ER 다이어그램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죠?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설계도를 딱 그려주면 누가 봐도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학생 데이터베이스하고 과목 데이터베이스구나. 학생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러이러한 값들 입력받네. 그 다음에 과목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값을 입력받도록 설계를 했네. 그리고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관계를 갖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죠? 컴퓨터로 옮기기 전에 뭔가 눈에 보이는 설계도 하나를 그렸잖아요. 이걸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또는 ER 모델이라고 하죠. 데이터 모델을 완성한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은 개념적 설계 과정이에요. 개념적 설계 과정은 무엇을 데이터베이스로 옮길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고자 하는 건 학생이에요. 현실 세계에 우리 대한대학교의 학생 데이터를 전부 컴퓨터로 입력해서 옮길 겁니다. 그때 필요한 값들이 바로 애트리뷰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한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과목들, 그 과목들을 다 정리해서 컴퓨터로 옮길 겁니다. 그때 필요한 값들이 과목 코드, 과목명, 과목 내용이 된다. 이런 걸 설계한 거죠. 바로 이러한 설계를 누가 합니까?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되죠. 이거 한번 잘못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는 책임이 없어요. 이 사람이 설계한 대로 넘겨주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DBMS 언어를 이용해서 그대로 설계해준 대로 그냥 구축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설계 잘못하면. 우리가 건물 짓는데 건물 설계 이 하중 설계를 잘못해서 기둥 두께를 잘못했습니다. 그냥 지으라고 해서 준 대로 지었어요. 건물 무너졌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설계자 책임이죠. 만약에 그 짓는 사람이 설계자가 설계해준 대로 치수 그대로 하고 재료 그대로 사용해서 아무 하자 없이 공사를 했다면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것이 ER 다이어그램. 이것이 하나의 데이터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 모델이 이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면 이렇게 입력돼서 테이블화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설계한 대로 학번이나 이름이나 전화번호, 과목 코드를 입력받아서 이런 식으로 입력받고 데이터 입력받고 그 다음에 과목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우리가 아까 설계했던 구조대로 과목 코드, 과목명, 과목 내용을 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요놈 과목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두 테이블이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주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테이블을 실제로 만들고 데이터 입력하고 관리하는 건 누가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런 의미들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개체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속성, 애트리뷰트, 관계, 릴레이션 세 가지 용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유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개체가 뭐냐?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엔터티라 그러죠. 엔터티. 개체, 엔터티. 자, 결국 개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상체예요, 대상체. 컴퓨터로 옮기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자 하는 대상체를 우리는 개체라 그래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개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체 타입이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원래. 원래 개체 타입이라고 해야 정확한 용어인데 우리 그 DB 용어나 전공 서적들 보면은 그냥 엔터티라고 그냥 써요. 개체 또는 그냥 엔터티라고 줄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개체 타입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나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럼 개체 타입이 뭐냐? 엔터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로 DB화 시키고자 하는 대상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실제 예를 보죠. 이게 하나의 개체예요. 우리 대한대학교의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학생 한 명, 이게 개체가 아닙니다. 이건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엔터티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고 학생이라고 하는 이 학생 전체 데이터베이스,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옮기고자 하는 건 우리 대한대학교의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대학교의 학생이라고 하는 요거는 바로 개체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현실 세계의 객체가 되는 거죠. 우리 대한대학교의 학생들이 바로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로 옮겨졌을 때.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버스들. 이거 개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개체가 될 수 있어요. 자, 어떤 운수회사에서, 서울운수라고 하는 운수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모든 이 차들이나 뭐 운전 기사님들, 직원들 뭐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차들의 넘버가 뭐고, 이 차 넘버가 뭐고, 차 색깔은 뭐고, 이 차가 운행되는 경로는 어디고, 이 차의 부품은 어떠한 부품들이 들어갔고, 몇 년도에 생산됐고, 제조사는 어디고,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컴퓨터로 옮겨버리면 이 버스들이 컴퓨터로 그대로 가상공간에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따라서 바로 얘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얘들이 바로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버스 한 대, 얘는 인스턴스예요. 우리 서울 운수의 버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버스라고 하는 개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놈 하나는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개체 타입, 엔터티 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체가 뭔지 아시겠죠?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자 하는 대상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수없이 많은 우리 책들, 이 책들도 개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개체가 될 수 있죠. 그죠? 이 책들도 얼마든지 이 책의 내용들, 저자, 가격이라든지 출판사, 그 다음에 총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고, 이러한 것, 종류는 무슨 종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동네에 서점 참 많았죠. 요즘에 서점 보기 힘들어요. 그죠? 왜? 인터넷으로 다 사니까, 쇼핑몰로 다 구매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의 그 규모보다 오히려 인터넷 예스24라든지 이러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서점이 훨씬 더 규모가 더 커졌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책들이 이제 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DB화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전자북 형태로. 이제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의 책들을 이북 형태로 전부 DB화 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 책들이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언제 어디서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없어질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책을 사놓고 이 책을 꼽아놓고 기뻐하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날로그적인 이러한 책들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북 편하죠? 이거 다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그죠? 그냥 태블릿 하나만 들고 다니면 아무 데서나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편하게.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책들도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되어가고 있죠.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책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개체라고 하는 건 뭐다?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자 하는 대상체가 바로 개체. 더 정확히 말하면 개체 타입. 다른 말로는 엔터티 타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줄여서 그냥 개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게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겁니다. 책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 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 그죠? 학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 자, 학생 또는 버스 또는 책. 이건 하나의 개체. 정확히 말하면 개체 타입, 엔터티 타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었을까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엔터티 타입은 바로 그거고, 엔터티 인스턴스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엔터티 인스턴스는 줄여서 엔터티를 빼버리고 그냥 인스턴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인스턴스.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입력된 데이터 값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지금 우리 대한대학교의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 타입, 엔터티 타입이라고 해야지 정확한 이야기죠. 그죠? 우리 대한대학교의 학생, 그러면 그건 개체 타입이에요. 엔터티 타입. 근데 줄여서 우리 엔터티라 그래요. 그러면 인스턴스는 뭐냐? 엔터티 인스턴스는 우리 대한대학교 학생 중에서 바로 이 학생 하나가, 자, 제인이라고 하는 이 학생 데이터가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제인이라고 하는 한 학생의 데이터, 이게 하나가 뭐예요? 하나의 인스턴스. 엔터티 인스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해요? 그냥 인스턴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구분되십니까? 아, 일반적으로 엔터티 타입이라고 하면은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 버스라고 하는 개체, 책이라고 하는 개체, 과목이라고 하는 개체, 교수라고 하는 개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보통 명사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개체 타입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개체 타입 또는 엔터티 타입. 근데 우리가 줄여서 전공서적 보면 어떤 책에는 엔터티 타입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쓰는 서적이 있고 또 어떤 책에서는 그냥 엔터티라고 줄여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엔터티다라고 이야기하면 엔터티 타입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학생 개체.
그 학생 개체에 입력되어 있는 제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데이터. 그건 뭐예요? 바로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엔터티 인스턴스. 자, 엔터티 타입과 엔터티 인스턴스의 의미가 구분이 되시나요? 오케이. 자, 우리가 테이블 구조로 보자면, 자, 엔터티 타입은 하나예요. 학생. 학생이라고 하는 이 엔터티 타입에 수많은 학생들 데이터가 입력되겠죠? 그 입력된 데이터 하나가 엔터티 인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테이블 구조로 보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학생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학번, 이름, 학과, 성별, 지도교수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 지금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 구조를 가지고 엔터티 타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엔터티 타입 개체란 소리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학생을 표현하기 위한 속성들이잖아요. 이 학생이라고 하는 속성이 엔터티 타입이고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김태희 데이터, 김태희 한 명, 요게 인스턴스예요. 하나의 데이터. 그 다음 전지현 데이터, 요게 하나의 인스턴스, 엔터티 인스턴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아하, 요걸 인스턴스라고 한다. 그러면 전체 입력되어 있는 4명의 데이터를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엔터티 세트라고 합니다. 개체 집합. 그래서 엔터티 셋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용어들 의미가 구분이 되시나요? 아, 간단한 거예요.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이라고 하는 건 개체 타입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잘 보세요.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 타입은 학번, 이름, 학과, 성별, 지도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스키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스키마, 구조. 이해되셨나요? 스키마가 뭐라 했어요? 구조라 그랬잖아요. 구조.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 타입의 구조는 학번, 이름, 학과, 성별, 지도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이 구조를 뭐라고 한다? 스키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용어를 이걸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시험장에서 문제로 출제됐을 때 아, 이거는 개체 타입을 말하는구나. 이거는 개체 인스턴스를 말하는구나. 이거는 개체 세트를 말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그래요. 학생. 그러면 대상체가 학생입니다. 우리 지금 이 컴퓨터로 옮기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대상체가 우리 대한대학교의 학생이에요. 이건 엔터티 타입이에요. 개체 유형.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실제 한 사람 한 사람 학생 데이터들을 입력했단 말이죠. 그러면 김태희라고 하는 이 하나의 데이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하나의 인스턴스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입력되어 있는 이 데이터의 집합을 뭐라고 해요? 집합이라는 뜻으로 개체 집합, 엔터티 세트라고 한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학생이라고 하는 엔터티 타입의 구조, 학번, 이름, 학과, 성별, 지도교수라고 하는 이 구조, 이걸 뭐라고 한다? 스키마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용어들 이해를 하셔야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 나왔을 때 아, 여기 들어갈 용어가 엔터티 인스턴스 또는 인스턴스구나. 또는 여기 들어갈 용어가 엔터티 타입 또는 엔터티구나. 이러한 것들 여러분이 구분해 내실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공서적들이 이 용어들 마구잡이로 섞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주는데 정확한 명칭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자, 개체 타입, 엔터티 타입, 그리고 엔터티 인스턴스입니다. 그런데 이걸 줄여서 엔터티 타입을 그냥 엔터티, 엔터티 인스턴스를 줄여서 그냥 인스턴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개체는 끝났습니다. 이제 뭐 개체는 도움받을 게 없어요. 그냥 옮기고자 하는 대상체가 개체입니다. 아시겠죠? 개체에 관련된 용어는 개체 타입과 개체 인스턴스 이 두 가지 용어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속성 들어갑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애트리뷰트라고 하죠. 애트리뷰트라고 하면 뭔가 특성, 값. 그 개체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값들을 말하는 거예요. 값들. 이해되셨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속성이죠. 학번 속성, 이름 속성, 학과 속성. 나중에 이제 이 속성은 뭐가 돼요? 실제 데이터가 입력되면 이렇게 열로 되죠. 그래서 컬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컬럼으로 매핑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속성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유수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있어요. 그죠? 자, 정확히 말하면 유수라고 하는 자, 대한대학교, 아니, 강사협회라고 할게요. 대한강사협회에, 그러면 강사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 타입이 있겠죠. 강사라고 하는 개체 타입에 유수라고 하는 데이터를 하나 쭉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수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는 뭐가 될까요? 개체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대한강사협회에 강사라고 하는 개체 타입에 입력되어 있는 유수라고 하는 인스턴스. 됐나요? 자, 근데, 자, 유수라고 하는 인스턴스 값들을 봤더니,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의 유수라고 입력이 됐어요. 자, 직업은 뭐냐 했더니 IT 강사랍니다. 자, 세 번째 강사 입문은 언제 했냐 했더니 1996년도 했답니다. 우와, 1996년도.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강의만 해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표준이 됐어요. 요즘에 보면, 온라인 강의 보면 되게 웃깁니다. 전부 이게 이제 1996년 돼서 제가 이제 올해 18년째인가 19년째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18년인지 19년인지 그런데 보면은 기준이 돼서 기준이. 전부 17년, 18년인데 심지어 되게 웃긴 거는 제가 그 강사님을 알아요. 아는데 30대 초중반입니다. 그런데 강의 경력이 18년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언제부터 강의를 했던 이야기야 도대체.
그죠? 그래서 자,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적은 서울시 영등포구예요. 영등포구에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물론 지금은 이제 지방에 내려와서 조용히 살고 있지만 본적은 서울입니다. 서울의 영등포구 신도림동에서 태어났어요. 신도림동. 예, 신도림동이 제 본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은 드럽답니다. 예. 성격 좋아 보이시나요? 제 성격 어떨까 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히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더러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상형을 봤더니 뭐 아시다시피 뭐 유수는 이상형이 많습니다. 예, 좌태희, 우지연, 김태희, 전지현, 좀 전지현, 천송이. 아유도 좋아해요. 또 귀여운 스타일도 좋아하고 한예슬도 좋아하고 김연아도 좋고 뭐 이거 말고 뭐 많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많은 값들 입력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값들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값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애트리뷰트, 속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자, 속성이 뭔지 이제 아셨어요. 그죠? 그러면 단순 속성이 뭐고 복합 속성이 뭐냐? 자, 영문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 속성이라고 하면 심플 애트리뷰트, 복합 속성이라고 하면 컴포지트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단순 속성보다는 복합 속성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단순 속성은 뭐고 복합 속성은 뭐냐? 단순 속성은 단순 애트리뷰트라고도 하죠. 이건 뭐예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원자값을 갖는 속성입니다. 복합 애트리뷰트는 단순 애트리뷰트로 분해할 수 있는 속성이 복합 속성이에요. 그럼 이거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속성은 우리 필기에서도 공부하셨지만 원자값의 원칙 기억나세요? 쪼갤 수 없는 값이 좋은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우리가 입력된 데이터를 봤을 때 여기에 복합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컴포지트 애트리뷰트 어디 있어요? 그렇죠. 본적. 이 본적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영등포구라고 되어 있지만 구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주소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컴포지트 애트리뷰트예요. 쪼갤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들은 못 쪼갭니다. 1996 어떻게 쪼갤 거예요? 19, 96 쪼개나요? 아니죠. 뭐 드러움이라는 걸 드러움으로 쪼개나요? 못 쪼개죠. 이걸 원자값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 속성은 원자값이어야 된다. 이런 말 나올 때면 헷갈려들 하시는데 원자값이라는 이야기는 쪼갤 수 없어야 돼요. 드러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쪼갤 거예요? 그죠? 뭐 IT 강사 이거 뭐 뭘로 쪼갤 겁니까? 그죠? 쪼개면 의미가 없어져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쪼갤 수 없는 값을 입력받는 속성을 우리는 단순 속성이라 그래요. 심플 애트리뷰트. 근데 이렇게 쪼갤 수 있는 속성을 이제 우리는 복합 속성, 컴포지트 애트리뷰트라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대표적으로 주소 같은 경우입니다. 됐나요? 자, 이 용어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단순 속성, 쪼갤 수 없는 값이 입력되는 속성. 복합 속성, 단순 속성으로 쪼갤 수 있는, 대표적으로 주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쪼갤 수 있는 값을 입력받는 속성이 컴포지트 애트리뷰트예요. 그러면 복합 속성은 좋다 안 좋다? 좋지 않겠죠. 됐나요? 됐어요. 자, 용어 끝났고요. 두 번째. 자, 속성의 종류에는 단일값 속성이 있고 다중값 속성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봤던 단순 속성하고 복합 속성하고 단일값 속성, 다중값 속성은 뭐가 다른 거냐? 자, 조금 전에 우리 단순 속성과 복합 속성은 입력되는 속성의 값을 쪼갤 수 있느냐, 쪼갤 수 없느냐를 따지는 거고 단일값 속성, 싱글 밸류 애트리뷰트나 멀티 밸류 애트리뷰트는 입력되는 값 자체가 하나냐 여러 개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단일값 속성은 하나의 값을 갖는 속성값이에요. 다중값 속성은 여러 개의 값을 갖는 속성이에요. 그러면 딱 봤을 때 다중값 속성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죠? 나중에 이제 이거는 정규화를 시켜서 가급적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 개 쪼개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속성 값들을 봤을 때 이 유수의 애트리뷰트 값들 중에서 다중값 속성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상형이 꼭 한 명만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 명 이상형 갖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막 비웃고 막 이러실지 모르지만 제 자유입니다. 뭐 김태희 좋아할 수도 있고 전지현, 아이유와 같은 귀여움도 있고 한예슬 같이 또 뭐 섹시한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김연아처럼 우아함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그죠? 물론 뭐 한 명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자, 어쨌든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취미가 뭐냐? 취미 하나만 있으란 법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 개 취미 가질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속성값을 우리는 다중값 속성이라 그래요. 지금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단순 속성이죠. 그죠? 하나의 값들만 입력받죠. 이름이 뭐냐? 두 개 입력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직업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직업은 물론 두 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의 직업만 입력하게 한다면. 그 다음 강사 인문을 이거 두 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주소, 본적도 두 개 올 수 없죠. 얘는 쪼갤 수 있으니까 복합 속성이라고 했지만 본적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의 값만 입력되죠. 그러니까 일단 단순 속성이에요. 근데 단일값 속성. 근데 다중값 속성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이 입력되는 속성. 뭐 취미라든지
취득한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내가 취득한 자격증 10개 있다 그러면 10개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입력받는 경우에 다중값 속성이라고 해서 멀티밸류 애트리뷰트라 그래요. 이런 용어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시험 문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림 쭉 나온 다음에 ER 다이어그램을 분석해 본 결과 무슨 속성은 여러 개의 값이 입력될 수 있으므로 가로를 딱 쳐놓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속성으로 분류되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좋지 않다고 판명됐다. 그럼 거기다 넣는 거죠. 다중값 속성, 멀티밸류 애트리뷰트. 됐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의 종류 중에 마지막입니다. 유도 속성이 있고 저장 속성이 있어요. 이게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시험 문제 나온다면 누가 나올까요? 유도 속성이 나오겠죠. 한글로 나올까요? 한글로 나올 수 있어요. 한글로도 나올 수 있고 영문으로 derived attribute라고 해서 영문으로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derived, 이거 ED 빠져야 되겠네요. 자, derived attribute, 이건 뭐냐면 유도 속성이라고도 하고 파생 속성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 교재본 파생 속성이라고 제가 써놨을 겁니다. 유도 속성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파생 속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derived attribute 영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뭔가 유도해서 만들어진 속성값을 말해요. 기존에 있던 값에서 유도돼서 만들어진 속성값이에요. 기존에 있던 값은 이미 저장되어 있는 속성값이라고 해서 저장 속성, stored attribute라 그래요. 따라서 얘는 크게 나올 확률이 안 보이지만 얘가 나오죠, 나오면. 그러면 뭐냐? 저장 애트리뷰트, stored attribute는 이미 입력되어서 계산되기 위해서 저장되어 있는 값을 말해요. 유도 애트리뷰트는 저장 애트리뷰트 값을 가지고 뭔가 유도해서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낸 속성값을 유도 애트리뷰트, 파생 애트리뷰트라 그래요. 이해 안 되시죠? 자,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잘 보시면 강사 입문이 1996년도 했답니다. 그러면 이 1996년이라고 하는 이 값은 이미 입력돼서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저장 속성이에요. 이미 1996년이라는 값은 유수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장 속성 값을 가지고 강사 입문이라고 하는 이 속성 값을 가지고 이 저장된 값을 가져와서 유수의 강의 경력이 몇 년이냐를 계산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죠? 올해 연도에서 입문한 1996년을 빼면 그죠? 여기 나오겠죠? 아, 이놈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결과가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한다? 유도 속성, 파생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얘는 이미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 속성이에요. 그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통해서 뭔가 유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속성값. 바로 이런 경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유도 속성, 파생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영문으로는 그렇죠. derived attribute.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아직까지 파생 속성, 유도 속성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시험 문제 이제 이러한 의미로 나올 수 있어요. 막 복잡하게 설명을 써놓은 다음에 위 개체 구조에서는 뭐가 빠져 있는데, 자, 이 속성은 기존에 있던 무슨 속성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내야 한다. 이러한 속성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로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하, 유도 속성. 자, 보기 사직게 봤더니 유도 속성이 없어요. 파생 속성. 파생 속성도 없어요. 그러면 derived attribute. 영문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성의 종류 여러 가지 봤어요. 그죠? 쭉 한번 의미를 보시면서 다 출제될 수 있는 용어니까 이미 출제된 용어도 있고요. 자, 쭉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싱글, 심플 애트리뷰트, 단순 속성과 컴포지트 애트리뷰트, 복합 속성, 차이점. 분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일값 애트리뷰트, 싱글 밸류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멀티 밸류 애트리뷰트, 다중값 속성.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장 속성이냐, 유도 속성이냐. 이런 것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속성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 개체 끝냈고요. 속성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관계 타입입니다. 자, 개체와 개체는 관계를 맺게 되죠, 관계. 근데 우리가 테이블과 같은 말의 관계는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관계 타입을 이야기할 때는 릴레이션십이라고 이야기해요. 릴레이션십. 프렌드십, 릴레이션십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요거는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 한번 따져볼게요. 관계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자, 회원은 도서를 대여한답니다. 도서는 회원에게 대여된답니다. 그러면 도서라고 하는 개체와 회원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겠죠. 회원, 도서 개체. 자, 회원과 도서 개체는 서로 대여한다라고 하는 관계를 갖죠. 그러면 그 관계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마름모로 이렇게 연결해서 ER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관계의 카디널리티.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자, 관계의 유형.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할 때는 관계의 카디널리티라 그래요. 카디널리티라고 하면 여러분들 필기에서 디그리 카디널리티 기억나시나요? 카디널리티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우리 다음 강좌에서 공부할 건데 뭐예요? 인스턴스의 개수죠.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튜플의 수가 카디널리티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데이터가 4개가 입력돼 있어요. 그럼 카디널리티는 4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그런데 관계의 카디널리티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필기에서 공부했던 1대1, 1대 n
1대 다 이걸 말해요. 관계 카디널리티가 이거 말하는 겁니다. 자, 관계 타입 1대1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1대 n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다대다 n 대 m 관계가 있어요. 그죠? 1대1 관계면은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 우리 현실 세계를 보더라도 1대1로만 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죠? 한 여자만 좋아하면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아까 유수처럼 여러 여자 좋아하니까 문제 생기고 그게 이제 실행이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불륜이 되고 잘못하면 깜빵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람 관계도 그렇고 모든 우리 현실 세계의 모든 관계를 따져보면 다대다 관계가 많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놈이에요. 요놈. 이건 간단합니다. 이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한 놈씩 대응시키면 됩니다. 얘도 큰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이 요놈이에요. 요놈. 다대다로 얽혀버리면 개판이 되는 거죠. 그죠? 서로 좋다고 서로 얽힙니다. 한 사람만 좋아해야 되는데 5명 좋아하고 그리고 저쪽도 전부 5명씩 막 서로 좋아하면 이거는 개판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다대다 관계 처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상당히 까다롭죠. 그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공부해야 돼요. 바로 이러한 1대1 관계냐 그 다음에 1대 다 관계냐 다대다 관계냐 이걸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이야기할 때 관계의 카디널리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대1 관계, 1대 다 관계, 다대다 관계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뭐 설명 굳이 안 들어도 쉽게 아실 수 있는 건데 보세요. 한 명의 교수는 한 과목만 강의해야 하고 그럼 또 이제 이런 딴지 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대학교는 한 교수님이 3과목 강의하는데요. 물론 그 현지 세계에서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 대학교에서는 한 명의 교수는 오직 한 과목만 강의하도록 전문적으로 강의하도록 규정을 정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은 안 그런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절대적이라는 게 없어요. 똑같은 대학교 학생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이 대학교의 규칙과 이 대학의 규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학의 현실 세계 규칙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교수는 오직 한 과목만 강의합니다. 이쪽 대학에서는 한 교수가 여러 과목 강의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대한대학교라면 이 대한대학교에서는 무조건 한 명의 교수는 전문적으로 한 과목만 강의한다. 그 다음 한 개의 과목은 또 여러 교수가 강의하면 비교가 되면 안 좋다고 해서 한 교수만 강의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옮겼을 때 1대1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한 교수가 한 과목만 강의합니다. 그러면 한 과목만 강의한다라고 해서 1을 여기다 써주는 거죠. 한 과목은 오직 한 교수에 의해서만 강의가 됩니다. 이 대학교의 전산학과 교수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됐나요? 자, 이럴 때 1대1 관계라 그러죠. 이러한 1대1 관계, 대응 관계를 가질 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됐을 때 뭐 큰 문제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1대 다 관계나 다대다 관계가 문제입니다. 자, 1대 다 관계 같은 경우 어떤 경우예요? 한 명의 교수는 여러 학생을 지도합니다. 자, 이때 그냥 교수라고 했지만 또 이런 딴지 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국문학과 교수님도 있고 뭐 교양과목 교수님도 여러분들 계신데요. 그게 아니라 지도교수. 자, 여기서 교수는 지도교수라고 예를 들어 보자 말이에요. 내 지도교수는 딱 한 분 계신단 말이죠. 한 명의 교수는 여러 명의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한 명의 학생은 오직 지도교수가 한 분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은 이렇게 봐야 되죠. 여러 명이죠. 학생 여러 명이죠. 근데 이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지도교수는 한 명이죠. 자, 이때 1대 n 표기하는 방향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보는 겁니다. 교수 입장으로 봤을 때 학생 여러 명이니까 n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입장은 이쪽이죠.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 내 지도교수는 한 명이니까 이를 이쪽에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하, 됐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1대 n 또는 1대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1대1, 1대 n, n 대 m 다 출제됐어요. 기출문제로. 1대 다는 안 나왔고 아마 1대1 나왔고 n 대 m 다음에 배우는 다대다.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문제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쭉 분석된 다음에 가로쳐놓고 1대1 관계, 그 다음에 다대다 관계. 충분히 끼워넣을 수 있겠죠. 자, 다대다 관계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 현실 세계는 대부분 다대다 관계입니다. 보세요. 대표적으로 학생과 과목.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과목 수강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 입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과목이니까 M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한 과목은 전산학과 학생이 한 명입니까? 아니죠. 전산학과 학생 수십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과목 입장으로 봤을 때 학생 여러 명이죠. 그래서 N 대 M이죠. 많아요. 고객과 상품. 아니, 고객이 와서 상품 하나만 하는 사람 법 있나요? 아니죠. 고객 입장으로 봤을 때 상품 여러 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상품이 한 사람한테만 팔리나요? 아니죠. 여러 사람이 사갈 수 있죠. 자, 따라서 상품 입장으로 봤을 때 고객도 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 세계에는 실제로 다대다 관계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럼 이 다대다 관계를 컴퓨터로 옮길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이미 시험 문제에 N 대 M이라고 하는 다대다 관계, 1대1 관계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러한 ER 다이어그램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1대1 다대다 이러한 관계를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이런 ER 다이어그램 기본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세발표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세발표기법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다일 때, 일일 때는 선 하나로 표시하고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세 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크로우라 그래서 세 발, 새의 발, 세 발이 이렇게 세 개잖아요. 일반적으로 세 발로 표시했다 그래서 세발표기법이라 그래. 세발표기법. 그래서 자 마치 새의 발 모양과 같이 표현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M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되면 요거 1이에요. 만약에 다가 되려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세발표기법도 있다는 거. 자, 이러한 그림을 준 다음에 그 그림을 보고서 밑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설명 나오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아, NDM 다되다. 찾아서 넣으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울 거 없어 보이죠? 그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의 카디널리티다라고 하면 1대1 관계, 1대다 관계, 다대다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대다 관계고 이러한 다대다 관계를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관계의 여러 가지 유형을 또 살펴볼게요. 필수 참여 관계가 있고 선택 참여 관계가 있죠. 시험 문제 뭐가 나왔어요? 옵셔널이라고 하는 요 놈이 시험 문제에 기초를 댔습니다. 선택 참여라고 하는 옵셔널. 자, 필수로 있어야 될 때 맨데터리라 그래요. 자, 따라서 영문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맨데터리 멤버십, 옵셔널 멤버십.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옵셔널 멤버십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필수 참여 관계는 뭐고 선택 참여 관계는 뭐냐? 반드시 대응되는 놈이 있어야 될 때 필수예요. 대응되는 놈이 없을 수도 있을 때 뭡니까? 선택 참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실제 예를 한번 볼게요. 부서와 직원 관계를 보세요. 부서와 직원. 부서라고 하는 개체는 자, 직원은 그 회사에 입사를 했다면 반드시 부서가 소속되어 있겠죠. 하나의 부서가 반드시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직원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직원은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소속된 부서가 있어야 돼요. 방향을 이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원 입장으로 봤을 때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다라고 할 때 선 하나를 이렇게 표현해. 1이에요. 1. 숫자 1. 5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서 입장으로 봤을 때 일반 직원은 우리 부서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가 어딨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신생된 부서예요. 새로 신생된 부서인데 아직 직원을 못 뽑았어요. 관리자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이게 옵셔널이 되는 거예요. 요 놈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다로 표시로 세발표기법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직원 입장으로 봤을 때 직원은 무조건 하나의 부서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부서에 무조건 소속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로 연결된 거고 한 직원이 여러 부서로 소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직원은 하나의 부서에 소속돼야 되니까 1로 표시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맨데터리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근데 부서 입장으로 봤을 때 직원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직원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생부서는.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아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 타입을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필수 관계와 선택 관계의 의미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출제된 거는 옵셔널이 출제가 됐어요. 만약에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면 이 옵셔널이 출제가 되겠죠. 그죠? 반드시 대응되는 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때 옵셔널이라 그래요. 부서 입장으로 봤을 때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생 부서는 직원이 아직 선발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직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옵셔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참여 관계라 그래요. 됐나요? 어려울 거 없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용어는 교차 관계가 뭐냐. 자, 인터섹션 릴레이션이라 그래요. 자, 교차 관계, 인터섹션.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교차 엔터티가 기출이 됐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표기되어 있죠? 교차 엔터티가 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올 때 교차 엔터티가 한글로 나올 수 있고 영문으로 출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똑같이 낸 다음에 교차 엔터티가 아니라 보기 40개 교차 엔터티 빼버리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인터섹션 릴레이션십. 인터섹션 엔터티. 됐어요? 영문으로 꼭 암기하세요. 자, 그럼 교차 엔터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차시킨다는 소리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대다 관계가 형성됐을 때 이걸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지. 한 사람이 한 놈으로 대응되면 이 놈한테 대응되는 놈이 누구냐 한 놈 딱 찾아올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지금 대응되는 사람이 얘가 좋아하는 여자가 5명입니다. 근데 그 여자도 또 좋아하는 남자가 10명 있대네. 그럼 이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서로 대응 관계를 가져올 때 골치 아픈 거죠. 서로 테이블과 테이블을 연결할 때 골치 아픈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다대다 관계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는 교차 엔터티를 만들게 됩니다. 시험 문제 교차 엔터티가 정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나왔을까요?
뭐 위 그림을 보니 무슨 테이블이 다대다 관계가 형성됐다. 다대다 관계가 형성될 경우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무엇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교차 엔터티가 정답인 거예요. 교차 엔터티는 무슨 소리냐면 자, 학생과 과목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지금 두 엔터티는 다대다 관계 형성하죠.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과목 수강할 수 있고 한 과목은 여러 학생이 수강할 수 있으니까 다대다죠. 그러면 학생과 과목의 관계를 보면은 수강한다는 관계를 갖죠. 그럼 이러한 다대다 관계를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 거냐면 그냥 학생과 과목 테이블을 직접 연결시켜버리면 다대다 관계가 형성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놈이 대응되는 값이 얘가 5개가 나오고 이쪽 놈에서 이쪽으로 대응되는 관계가 막 10개가 나오고 이러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 수강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을 얘를 테이블로 만들어요. 얘도 테이블로 만듭니다. 원래 나중에 테이블로 만들어지는 건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가 테이블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 과목이라고 하는 개체가 테이블로 만들어지는 거죠. 관계는 원래 테이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도 테이블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 속성에 있는 학번이라고 하는 기본키를 가져오고 학번이란 기본키 가져오고 이쪽 테이블에 있는 과목번호라는 기본키를 가져와서 학생과 과목이라고 하는 두 테이블을 연결시켜주는 교차,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다대다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테이블을 교차 테이블, 크로스 엔터티 또는 인터섹션 엔터티라 그래요. 됐어요? 자, 여기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교차 엔터티는 왜 필요하다? 다대다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다대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체와 개체가 다대다 관계를 가질 때는 중간에 있는 관계를 테이블로 만들어서 관계를 릴레이션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테이블을 뭐라고 한다? 교차 엔터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하. 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만 머릿속에 딱 넣고 계시면 아, 교차 엔터티가 이런 거구나 알고 계시면 문제 어떻게 나와도 풀 수 있어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교차 엔터티 끝났고요. 이미 기출됐어요. 자, 종속관계가 뭔지 또 볼게요. 지금 우리는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개체 살펴봤고 그 다음에 속성 살펴봤고 관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종속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식별관계가 있고 비식별관계가 있는데 식별관계, 비식별관계 이미 다 기출됐어요. 그죠? 여러분 기출됐다라고 용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또 다시 나올 수 있겠죠? 어차피 기출문제가 이제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장에 만약에 종속관계가 시험 문제 나오면 식별관계, 비식별관계 꼭 기억해 두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별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나중에 다시 나올 거니까. 식별관계는 뭐냐면 외래 식별자가 자, 외래키라고 하는 거 필기에서 공부했죠? 두 테이블을 연결할 때 서로 연결시키는 속성이 외래키죠. 그죠? 자, 외래 식별자가 주 식별자로 존재하는 관계가 식별관계예요.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주문이라고 하는 개체하고 그 다음 주문상세라고 하는 개체하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에 주문번호라고 이렇게 따로 표기된 얘는 뭐예요? 얘가 기본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키. 필기에서 우리 기본키 공부했죠? 나중에 또 공부할 겁니다. 주문상세라고 하는 기본키는 두 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문번호라는 속성하고 일련번호라고 하는 두 개의 속성으로 기본키를 구성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주문 테이블의 주문번호라고 하는 속성을 이쪽 테이블에서 주문번호라고 하는 외래키 자 여기 foreign키라고 fk라고 써있죠. 이 외래키 값으로 얘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주문번호라고 하는 기본키를 찾아가는 외래키가 주문상세 테이블에서 기본키로 들어가 있죠. 이런 관계를 뭐라 그래요? 식별관계라 그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은 뒤에서 또 공부할 겁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좋아요. 식별관계라고 하는 거는 두 테이블이 연결됐을 때 자 이쪽 테이블의 기본키를 얘가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는 쪽에 얘를 외래키라고 하는데 이 외래키 자체가 기본키일 때 식별관계라 그래요. 그러면 비식별관계는 뭐냐면 자 이런 경우가 비식별관계입니다. 외래 식별자가 일반 속성으로 존재하는 경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보세요. 주문번호는 여기에 기본키로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외래키가 기본키죠. 그러면 식별관계예요. 근데 지금 이쪽 상품 테이블에 상품 코드라고 하는 이 상품 코드가 기본키인데 그럼 이 상품 코드를 찾아가는 속성 외래키를 찾아봤더니 여기에 있죠. 다시 말하면 기본키는 주문번호 일련번호인데 얘는 기본키가 아닌 일반 속성이죠. 일반 속성 값으로 얘를 찾아가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을 때 비식별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구분되세요? 시험장에서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두 가지를 보세요. 자, 지금의 경우에는 상품 코드를 찾아가는 외래키로 사용된 상품 코드라고 하는 이 외래키 값이 일반 속성에 존재할 때 이때 비식별 관계라고 하는 거고 아까 봤던 것처럼 주문번호라고 하는 기본키를 찾아가는 외래키가 이 주문상세 테이블의 외래키가 주문번호를 찾아가죠. 이때 얘가 기본키에 들어가 있을 때 식별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고 이런 건 우리가 뒤에서 더 공부하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됐나요? 아하. 그 다음 이거 잘 보시면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바로 인터섹션 엔터티.
교차 엔터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문이라고 하는 엔터티하고 상품이라고 하는 엔터티는 원래 다대다 관계입니다. 하나의 주문서에 상품 하나만 있으란 법 있나요? 내가 주문서를 넣는데 주문서에 상품 하나만 넣습니까? 여러 개 상품 넣을 수 있죠. 다가 되죠. 그 다음 하나의 상품이 꼭 한 사람한테만 팔리나요? 하나의 주문서에만 들어가나요? 아니죠. 이 상품은 이 주문서 이 사람도 주문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주문할 수 있고 그죠? 콜라라고 하는 상품이 있다면 이 콜라라고 하는 상품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죠. 따라서 주문과 상품의 관계는 다대다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주문과 상품의 관계를 그대로 연결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주문 상세라고 하는 교차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교차 엔터티. 그래서 주문 테이블에 있는 주문 번호를 외래키 값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 상품 테이블의 기본키에 해당하는 상품 코드를 외래키로 가지고 와서 교차,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하고 얘하고 연결해주고 얘하고 얘하고 연결해주면 다대다 관계를 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1대다로 피해지죠. 얘하고 얘하고 1대다가 되고 요놈하고 요놈하고 1대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다대다가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었을까요? 아하. 자, 이렇게 두 테이블이 다대다 관계를 형성할 때 중간에서 교차 역할을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엔터티를 교차 엔터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별관계와 비식별관계 꼭 암기하세요.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식별관계라고 하면은 이쪽 테이블과 연결된 주문번호, 이 기본키를 연결하는 외래키가 이쪽 테이블에서도 기본키로 들어가 있을 때 식별관계라 그래요. 그런데 자, 이쪽 테이블과 연결하는 이쪽 기본키와 연결하는 외래키가 기본키가 아닌 일반 속성값으로 들어가 있을 때 비식별관계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미 기출됐습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존재종속관계라고 하는 걸 볼게요. 존재종속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개체와 종속개체. 주개체를 스트롱 엔터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속개체를 약한 개체라고 해서 위크 엔터티라고 그래요. 그럼 주개체는 뭐고 종속개체는 뭐냐? 주개체는 B개체의 존재를 결정하는 A개체. 어렵죠? 종속개체는 뭐예요? A개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개체. 자, 그래서 얘를 스트롱 엔터티라고 그러고 강한 개체. 얘를 약한 개체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강한 개체, 약한 개체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뭘로 나올지 몰라요. 주개체, 종속개체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가능성은 강한 개체, 스트롱 엔터티 영문으로 그 다음에 약한 개체, 위크 엔터티라는 영문으로 나올 확률이 커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떠한 개체에 의해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개체가 종속개체예요. 자, 실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됩니다. 자, 보세요. 강한 개체는 뭘 말하냐면 자, 대출과 상환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환이라고 하는 개체를 가만 보세요. 대출이라고 하는 개체는 다른 데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출이라는 개체는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개체예요. 근데 상환이라고 하는 개체는 여기에 값이 없으면 상환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유수는 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유수는 이 대출이라고 하는데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 은행에서 대출 안 받았으니까 여기 데이터 없습니다. 그러면 상환이라고 하는 이 안에 유수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얘는 여기에 무조건 있는 값만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얘 대출이라는 엔터티에 의존하는 엔터티예요. 얘를 약한 엔터티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강한 엔터티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개체를 표현할 때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표현할 때 강한 개체냐 약한 개체냐를 표현할 때 약한 개체 이렇게 이중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거고 자, 어쨌든 꼭 기억하세요. 대출이라고 하는 개체는 여기에 입력되는 값들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어디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유수가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수라고 하는 데이터가 대출 개체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환 개체라고 하는 거는 대출을 받았어야 상환을 할 거 아닙니까? 유수는 여기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여기 유수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바로 뭐예요? 약한 개체예요. 이해되셨나요? 다른 개체에 의해서 의존해서 만들어지는 개체를 우리는 약한 개체, 위크 엔터티라고 하고 다른 개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얼마든지 데이터 받아들일 수 있는 독립적인 개체를 우리는 강한 개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강한 개체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존재가 다른 개체들의 존재에 종속되지 않는 겁니다. 얘는 독립적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고객 오면 새로운 고객 얼마든지 대출 내가면 데이터 입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걸림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저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데이터죠. 대출을 안 받았는데 상환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아직까지 강한 개체, 약한 개체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강한 개체, 약한 개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나온다면 영문으로 나올 거예요. 스트롱 엔터티, 위크 엔터티. 이해되셨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약한 개체의 의미는 이때 상환이라고 하는 이 개체가 약한 개체, 위크 엔터티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지어 관계만 볼게요. 자, 이거 ISA라고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객체지향 개념에서 가져온 거예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면은 is, this is 할 때 is, 동사의 is, 그 다음에 어입니다. 이지어. 그래서 이지어 관계라 그래요. 근데 이지어 관계가 있고 또 해부어 관계가 있어요.
객체지향에서 상속에 관련된 걸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즈어 관계라고 하는 게 나오면 ISA 관계, 그러면 이즈어라고 읽어요.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상속받는 걸 말해요. 뭘 말하냐면 그림 보시면 간단히 끝나죠. 자, 원서 접수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원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접수가 있고 방문 접수가 있고 우편 접수가 있더라.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상위 객체가 하위 객체로 나뉘어질 때 상위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이 하위 객체는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서 접수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이름 입력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입력돼야 되고 종목 입력돼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 값들을 얘들은 그대로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무슨 관계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즈어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라면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 하위 객체가 생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상하의 관계가 유지될 때 이걸 이즈어 관계라고 하는데 이때 이즈어 관계라고 하는 건 상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상속. 우리 객체지향에서 상속의 개념 배웠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값들 이걸 설계를 해주면 자, 이즈어 관계로 하위 객체들이 만들어질 때 얘들은 그 값들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사용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 따로 만들어줄 필요 없이 이쪽 원서 접수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입력받아야 되는 값들을 다 설계했다면 그걸 그대로 이어받으면 된다는 상속의 의미예요. 이걸 이즈어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상위 객체에 해당하는 원서 접수 또는 학생 이러한 객체를 뭐라 그래요? 슈퍼클래스라 그래요. 슈퍼클래스 또는 슈퍼타입, 슈퍼클래스 여러 용어로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요 놈을 슈퍼클래스라고 하고 자, 이 슈퍼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위 객체들을 뭐라 그래요? 서브클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따라서 서브타입이라고도 하고 서브클래스, 슈퍼클래스, 서브클래스, 슈퍼타입, 서브타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즈어 관계 이런 것들 용어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적 설계 공부했어요. 개념적 설계는 결국 뭐예요? 무엇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거냐 설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떠한 객체들이 필요한지 그러한 객체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자, 1대1 관계인지 1대 다관계인지 필수 관계인지 아니면 옵셔널 관계인지 이러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죠. 무슨 객체에 무슨 속성들이 필요하고 무슨 속성이 기본 키이고 이러한 것들을 쭉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설계도가 하나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데이터 모델이에요. ER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뭘 끝냈어요? 개념적 설계를 끝냈습니다. 무엇을 데이터베이스화 할지를 다 결정해서 우린 설계도까지 그린 거예요. 이번 시간에 이걸 공부한 겁니다. 자, 지금 보면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와 과목이라는 객체, 강사라는 객체가 필요하더라. 학생은 이런 속성, 이런 애트리뷰트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 과목은 이런 애트리뷰트, 강사는 이런 애트리뷰트가 필요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런 것들도 표기하고요. 그죠? 아하. 자, 이걸 이제 설계도 그리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이러한 결과물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ER 모델. 됐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데이터 모델의 필수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연산, 그 다음에 구조, 제약 조건,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기호들은 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객체,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 중에 여러 가지 종류 있었죠. 그죠? 속성의 여러 가지 타입에 대한 용어들 암기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관계, 여러 가지 관계 타입, 관계 카디널리티, 1대1, 1대다, 다대다 이런 관계 유형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여러 가지 관계 타입과 관련된 용어들 자, 이러한 용어들 철저히 암기하시면 시험 문제 이미 다 나온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출제됐던 용어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끝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모든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관계 데이터 모델, 우리 필기에서 공부했던 관계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키와 관련된 내용들, 무결성과 관련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고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